한여름 밤, 무더운 날씨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방 안은 에어컨도 고장나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을 열어두면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창문도 꽁꽁 닫아두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노트북을 켰다. 별다른 할 일도 없고 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무심히 공포 게시판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적거나 어디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오싹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화면에 불이 들어온 방 안에서 본다면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 몇 가지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한 게시물에 눈을 멈췄다. 제목은 비 오는 밤에 들은 소리였다. 비록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클릭했다. 작성자는 어느 비 오는 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우산을 쓰고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 소리가 하나 더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멈추 섰을 때마다 뒤따라 멈추는 발소리의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빠르게 하다가 느린 걸음으로 속도를 바꾸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 발소리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결국 건물 벽에 바짝 붙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비에 젖어 반짝이는 도로와 가로등만이 적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후기를 읽으며 조금씩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도 몇 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결국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밖을 나가기 두려워졌다는 이야기였다. 소름 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늘한 우스개라고 여기며 페이지를 내렸다. 그 후 몇 개의 이야기들을 더 읽고 나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다 되어갔고 지친 나는 노트북을 닫고 잠들기 위해 불을 끄고 누웠다.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나는 비가 오나 싶어 다시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깥은 여전히 별다른 소리 없이 고요했다. 돌아와서도 소리가 계속되어 이번엔 부엌을 확인했다. 수도꼭지 등의 누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극히 조용한 집안에서 점점 그 소리는 무언가의 발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녹음기를 켜 소리를 기록해보았다. 놀랍게도 녹음을 끝내고 들어보니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소름이 끼쳤다. 마치 비 오는 날 밤 낯선 발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그 이후로 난 그 소리의 정체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러한 소리는 비슷한 시간대에 가끔씩 들리곤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듯 느껴졌다.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나에게만 들리는 것일까? 어느 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녹음해둔 파일을 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저 공포에 질려있고 그날 이후로 비가 오는 것이 두렵다. 마치 무언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이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구든 나를 도와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불가사의한 요소들로 시작됩니다. 이런 썰들은 필요 이상의 장황한 배경, 설명과 느릿느릿한 전개로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제 하나의 긴 공포 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다. 내가 살던 건물은 70년대에 지어진 벽돌 건물로 어두컴컴한 긴 복도와 곳곳에 금이 간 벽지가 미심쩍은 기운을 풍겼다. 어수선하게 쌓인 쓰레기와 가끔씩 들려오는 쥐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당시 그 건물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내가 그곳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깨어났다. 밖에서는 잔잔히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가끔씩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런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복도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것은 묘하게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소리였는데 마치 무거운 금속 물체를 바닥에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더 꼭 끌어안으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내 방 앞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가 잠잠해졌다. 금세 돌아오는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피곤했던 탓인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단순한 꿈이었겠지 하고 넘기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비슷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가 실제하는 듯 했고 내가 유령 따위는 믿지 않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은 멈추질 않았다. 나는 옆방에 사는 한 남자 대학생 재민에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민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반쯤 웃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대.
그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네 방 앞 복도였다고 하더라. 그는 이렇게 말을 맺고 방으로 가버렸고 나는 점점 이곳에 있기가 꺼림칙해졌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었고 이삿짐을 다시 꾸리기도 번거로웠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잠을 미루고 깨어 있었는데 다시 그 끈적끈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늘한 기운과 함께 복도 끝에 희미한 윤곽이 보이는 듯했다. 그 실루엣은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내 핸드폰이 가까운 친구에게서 오는 메시지 알림으로 짧게 진동했다. 나는 재빨리 눈을 돌렸고 다시 복도를 보았을 때 그 실루엣은 사라졌다. 나는 다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복도에서 들은 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불을 켜놓고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에 연락해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사를 나오는 날 나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그 묘한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다시 찾아간 적도 없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들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실루엣은 무엇이었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혼자 조용한 밤을 보내게 되면 가끔 그 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 같아 잠 못 이루기도 한다. 그 끈적끈적한 소리와 낯선 실루엣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지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대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 사람이 드나들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곳이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고풍스러운 외관과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마치 그녀를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가득하지만 그녀가 좋아할 만한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 제목들을 훑다가 붉고 두꺼운 표지가 돋보이는 한 책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책은 표지에 아무런 제목도 없이 단순히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 책을 꺼내어 펼친 순간 갑자기 도서관의 전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놀라 다시 책을 덮었지만 그 순간 등의 서늘한 기운이 흐르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멈칫한 수지는 그곳에서 얼른 나오기로 결심하고 책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꽂아놓자마자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수지는 재빨리 뛰어나왔지만 등 뒤로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나 책 넘기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나왔던 그곳에서 누군가가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일이 마치 꿈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는 그 도서관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그 붉은 책을 꺼내 들고 있었고 이번엔 책 속의 그림들이 움직이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찾았다. 우리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림 속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여전히 그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수지는 언니의 뺨을 때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단지 악몽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 밤 수지는 꿈속의 장면이 현실이 되어 언니가 실제로 사고로 크게 다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자 수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창 너머로 붉은 책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에 수지는 그 책을 태워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그 와중에 자신의 꿈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고 도서관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 전 같은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와 이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의 비밀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주술에 의해 갇혀있던 영혼들을 풀어주었죠. 이 모든 것은 붉은 책을 통해 영혼들이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은 수지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수지는 친구를 잃거나 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서관은 다시 닫혔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사건 후로부터 더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자신이 선택받은 것임을 간신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가끔씩 마을의 전설로 불리며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책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습니다.